이 집단 지도 체제의 방식이 일종의 노선 혹은 경제 정책 이런 걸로 나타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갈지 방향 예측하는 건 비교적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볼 때 이제는 좀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중국은 실제 어떻는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몰라요. 자, 신과대화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과 2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따뜻하고 좋습니다만 주제는 가능하면 안 다뤘으면 좋을 만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 얘기인데 저 이제 2부로 이어가서 뭐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해야죠 뭐. 해야죠. 예.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있어요. 중국 오늘 1교시에 김희교 교수님 답은 야, 그 중국 만만한 애들 아닌데 당신들 그렇게 그 한쪽으로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국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혼났어요. 잘 좀 생각해 보자, 네. 여러분. 그런 얘기였는데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그래도 미국이 좀 낫지라고 하는 배경에는 중국은 미국만큼 크지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투자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싼 값에 사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또 연임할 거잖아요. 시진핑. 네.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지지율이 거의 뭐 90%라고 저번에 얘기하셨으니까. 난 제 생각엔 100인데 그냥 일부러 90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냥 10월에 땅땅땅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또 아까 일부에서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보지 말고 안에서 봐야 된다고. 그래, 안에서는 분위기 어때? 근데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국민들 눈치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심에 굉장히 또 그 예민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저건 지지율 90%의 긴장감은 아닌데? 그러니까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일부에 듣고 그 확신이 좀 흔들리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연임을 할 경우에 결국 중국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독재 국가가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독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거나인데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다면 뭐가 먼저 무너질까? 독재와 경제 성장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좋은 질문인데요. 연임을 할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임을 하든 안 하든 그것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강택민 정부 이후로 지금 중국은 점점 시스템들이 안정되어서 특정한 누가 주석 자리에 오르냐 안 오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치와 달리 파벌이 아니고요. 파벌이나 개인이 아니고 노선입니다. 노선. 어떤 노선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가 해오던 시진핑 정부의 노선이 지금 당대 이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3년임에서 독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지금 시진핑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어갈 거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고 대처할까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진핑 정부가 독재냐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구 대의적인 관점에 보면 뭐 당연히 독재입니다. 일단 뭐 투표로 뽑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장기 집권 보통 뭐 서구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군요. 어쨌든 뭐 3년인까지 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적 관점에서 보면 서구적 개념으로 독재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비민주주의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냐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결과적 민주주의. 누가 집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나 국민들한테 어떤 민주주의가 구현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 집권을 해오는 이유는 그때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중국 국민들을 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바보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국주의 침략에서 사실 혁명을 통해서 해방을 얻어난 국가이고요. 그런 국민들이 공산당한테 이렇게 권력을 위임하고 지금처럼 90% 이상 지지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국민당을 버리고 공산당을 지지해 준 데는 국민 모두가 원하던 토지를 그냥 줬어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다 회수해서 공산당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다 돌려줬거든요. 이제 문화 대혁명 때는 중국 국민들도 무슨 당이 이래 그러면서 한때 민심들이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 뒤에 계획 개방을 통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한 것이 이제 선부론이라고 해서 기업들을 먼저 키워갖고 그 기업에서 얻는 돈으로 국민을 먹고 살리자는 방식으로 해오니까 문제가 당연히 많이 생기죠.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료들이 부패가 생기고 지방 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정책들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해주니까 지금 여전히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일절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당 대회를 앞두고 방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민하고 조심스러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런 시기에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지도자를 뽑는 건 교황 선출 방식처럼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 내부에서 결정되고 나서 이제 통보하고 승인받고 하는 방식 이어서 이 시기는 되게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는 시기로 쭉 그렇게 거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이유는 독재냐 아니냐는 사실 아니라 그들이 독재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제 독재라고 하는 방식이 계획 경제와 연결이 되고 계획 경제는 시장의 효율을 즉시 반영하지 못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야 뭐든 만들어 똑바로 만들어라고 하면 뭘 만들어도 다 부족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쌓이고 효율이 되는데 이제 있을 만큼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 수준 소득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뭘 만들어내고 뭘 생산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가 잘 결정되지 않고 중국처럼 계속 철강 만들어 아파트 지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수요 공급이 매치가 안 돼서 결국은 경제 효율이 떨어지고 잘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가 저기가 한계일 것이다. 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서구에서 사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그런 소위 중국 붕괴론, 중국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혹은 일부 수정한 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져와서는 언젠가는 붕괴할 거다 이런 논의들이 1990년대 굉장히 성행했고,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갖고 정명을 해내버리거든. 우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야 라는 것을 사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정명을 해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좋은 것만 한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것들, 전기차 같은 것들 이렇게 오히려 굉장한 집중력 혹은 지도력이 필요해서 심지어는 자본이 결집시켜야 되고 인력이 결집시켜야 되고 산업이 다 클러스터로 모여야 되고 집중해서 성장시켜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는데 러시아 동구권은 무너지고 네. 북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세상 사회주의 중에 경제 발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는데 중국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소련 지금 구소련은 굉장히 군사 중심주의적인 발전을 했어요. 군사 공업 중심이었고 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발전 경로가 구소련과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산업 중심의 발전을 했고 대외와 계획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글로벌 분업 체제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16%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 방향 자체가 중국하고 러시아는 구소련은 크게 달랐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 우리가 계획개방 우리가 한중 수교하기 이전에 북한이 사실상 한국보다 국력이든 군사력이든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교를 통하고 글로벌 분업 체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수출 중심의 국가로 서면서 우리의 경제 성장 국력은 월등하게 커져나갔고요. 그때도 우리는 독재였는데 똑같이. 예. 반면에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세계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편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이 격차가 나버린 것으로 볼 때 중국이 사실 덩수팽이 선택한 계획개방 정책이 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해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부동산 자꾸 위기 오고 디폴트 오고 그러니까 자기 집 못 받고 그러니까 나 그럼 이제 안 갚아. 배째라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동산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부터 부작용 터지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 중국 내부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는 외신이나 이런 걸로 접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 의식이 강합니까?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일단 뭐 그 기업 부도가 300개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 이제 서구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미국의 옛날 모기지 이론 사태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이것도 좀 크고요. 네.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약 40% 이것도 좀 크고요. 은행을 실제 총괄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도 50% GDP 50% 정도 이것도 크고요. 공실률 이것도 지금 20%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 성장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은 거의 다 한국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한국이 이 부동산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은행과 지방 정부, 중앙 정부는 이건 한 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 정부가 건실하면은 이게 국가 부도 사태로 갈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은 전체 대출의 뭐 1% 미만, 정확히 0.04%인가 그렇다던데 금액 자체도 일단 적고요. 그다음 이 중앙정부가 지금 보면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양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미국처럼 모기지 사태라고 번질려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파생 상품이 엮이고 뭐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뭐 부동산 폭등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 중앙정부가 보여주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뭐 수출 2022년도 수출은 증가했고 직접 투자도 들어온 직접 투자도 증가했고 채권 투자도 증가했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봉쇄하면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 결과로 2020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미국 자본도 중국에 더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더 많았어요.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위안화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외환 보유고도 여전히 많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투기자본 유출되는 건데 여전히 뭐 자본 계정을 중국 중앙정부가 꽁꽁 틀어잡고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구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걸 지켜온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 떠나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아직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한테, 은행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통제력이 강해서 그렇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말하면 사실은 이 부동산 버블 문제가 지금 1차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3차 정도 겪어서 중국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왔지만 거품이 한 번씩 꺼질 때가 있어서 국민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일단 심리적인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표상의 가처분 소득, 가계 가처분 소득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중국은 한 명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림자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어떤 학생들 보면 집이 막 7씩 4채씩 됩니다. 한 명밖에 안 나으니까요. 부모님 집, 외할머니, 이쪽 할머니 뭐 이런 집들이 다 이 친구가 물려받게 앞으로 예,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국가의 부도 혹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요즘 한국 전문가들 중에 많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별로 없다. 여전히 이건 정부가 의도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예상됐던
감당하려고 준비되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훌륭한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쭉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혹 저런 질문을 계속 의도적으로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에는 네. 중국의 정치 체제가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을 혹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뭐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 똥욕 먹습니다. 믿음은 아니고요. 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온 사실들을 바라보고 하는데 어쨌든 서구가 중국은 붕괴될 거야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중국은 어쨌든 넘기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1인 독재라고 판단하는 데서 그런 생각에 오판은 좀 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1인 독재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오고 중국 말 그대로 일당 독재입니다. 근데 그 일당 독재라고 하는 그 당 국가 시스템은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일당과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엊그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 공산당 당원이 9천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왁 하고 놀래던데요. 당원이 9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4억의 인구에서 9천만 명이 당원이고요. 그 당원도 신청서만 내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관료 선발하듯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을 하고 당 활동을 하면서 부패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가혹하게 정리를 해내면서도 그렇게 하고요. 중국 공산당 시스템은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 잘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당 독재 시스템은 시진핑 주석이 다 정하면 밑에까지 일률적으로 쫙 따라하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유학 가서도 참 공산당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당이 회의하는데 한번 우연찮게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의 여론들이 치열하게 당 회의에서 싸우고요. 그 여론들이 결집되어서 그 위로 올라오고 그 위로 올라오고 그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언론이 담당하는 기능을 당의 시스템 내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보면 중국 정부의 생각 같은 것들을 웬만한 중국인들은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든 그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거나 토론을 했거나 했던 기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만나면 어떤 정책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토론 시스템을 중국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14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그런 게 없이 위에서 누가 마음대로 하면은 그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중국의 경제 방향을 좀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방식이 일종의 노선 혹은 경제 정책 이런 걸로 나타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중국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갈지 방향 예측하는 건 비교적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래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올라가는 거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당 대회에서 누가 집권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누가 집권하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경제정책 방향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집단지도 체제니까. 네, 그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 정책 방향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을 때는 우선 시진핑 주석처럼 강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의 장수 이 말을 갈아타지 않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오던 경제 정책의 기본철도 당대 이후에도 지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참 묘한 정치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 것으로 좀 보세요? 중국의 그런 것들이 계속 중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겠죠. 중국이 보기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는가? 즉 바이든이 저러다 말 거다. 아니 트럼프도 저 친구 저 선거 때문에 저래라는 또 해석도 일부에서 있었으니까. 네. 아니면 야 이거는 미국이 죽든 중국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볼 때 이제는 좀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내부의 권력 관계 혹은 내부의 이해 관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국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참 예단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미국 금융계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애플과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플과 테슬라는 트럼프가 중국 봉쇄 정책을 하자마자 오히려 더 중국으로 더 들어갔어요. 네가 하든 말든 이렇게 더 투자하고 더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이런 미중 전쟁 속에서도 중국 국민들이 애플을 최고로 많이 사고 테슬라를 최고로 많이 팔아주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도 중국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먹고 사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파는 포션이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한테 AI 관련 뭘 팔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엔비디아는 그 이익 포션에서 10%에서 20% 당장 손해가 오고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제일 심각한 것은 물가죠. 물가.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의 물가죠.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은 양날의 검입니다. 디커플링은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디커플링은 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하고 너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 디커플링을 하면 계속 물가가 오른단 말입니다. 물가는 지금 소련 때문에 석유 문제 때문에 오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충돌 때문에 오르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요소를 볼 때 사실은 미국이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을 끌고 나갈까?
그건 여전히 어문 보호가 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치 동맹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뭐야? 가능해?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를 결정할 때 미국의 내부 구조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이전에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지형도 변했어요. 옛날에 미국이 쓰던 힘이 많이 약해진 것도 봐야 되고요. 미국 국내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들이 반중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향력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할 만큼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1월 이후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10월 16일 날 당대회니까 당대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뭔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책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 어디로 갈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분업 체계 깨지 말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 이대로 계속 가자, 네. 더 자유무역하자라는 거고 다자질서를 만들자. 우린 다자질서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서 중국의 입장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기본적이고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름 여유롭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재나 소재, 설비, 장비를 대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저기가 미국보다 더 큰 소비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 저기랑 안 친하면 안 되지 않니? 네. 라는 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소비자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중국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또 어떤 생각할 점을 던져줍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친구도 기다리면 미국 소비자처럼 될 거야입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국과 경제 관계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중국을 계속 그 중국 리스크만 강조하는 중국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니까 우리한테 피해만 되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이 논의를 보고 있으면서 제가 유학 갔을 때 이제 막 계획 개방을 시작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이 태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이게 가서 되겠어? 부터 가서 뭘 투자했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유학 갈 때 93년에 갔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중국 상해에 한국 사람이 있으리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갔었는데요. 그럴 시점에 저는 갔는데 시장에 갔더니 코끼리 밥솥이 다 깔려 있었고요. 이미 그때 상해에서는 폭스바겐하고 그 중국 자동차하고 같이 합작한 따중치차라고 하는 대중 자동차라고 하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계획 개방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고민거리는 똑같았거든요.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네. 또 하나는 기술만 뺏기고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적극적으로 합작까지 해주면서 그때 중국 시장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독특한 특색인데요.
지금 중국 자동차 판매 시장 이렇게 리스트 쭉 한번 세일즈 리스트 보면 네. 폭스바겐이 뭐 1등, 3등, 5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때부터 깔아놓은 현지화 전략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중국으로부터의 호감 그런 것들이 쌓여있죠. 사실 세계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1등 그것도 지난 30년 동안 1등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소비의 지속성이 있거나 의리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걸 저 기업은 우리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피아의 구별이 소비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요. 네, 나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세계 모든 상품들이 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수문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아요. 중국에서는. 네. 1등만 살아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가요? 이제 그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특징이죠. 중국도 그렇다.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는 사드 시기에도 전혀 피해 안 받고 팔았거든요. 1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 핸드폰을 보면 이게 1등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중국의 현지화도 뚜렷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25%에서 지금은 뭐 1%도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체제가 있으면 배신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삼성 핸드폰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면 탈락인 거고. 이유가 안 되면 뭐 거부감이 생기면 당연히 뭐 안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심하군요, 그게. 예, 중국은 그런 거 패트리어트 컨슈머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아까 말했던 그 당국가 시스템의 특징상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당이 뭐 구체적으로 삼성 핸드폰 사지 마라, 뭐 롯데 물건 사지 마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판단을 정치적인 판단하고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세계 1등이 당연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팬덤을 형성하는 기업들은 역시 또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BTS 같은 상품들은 뭐 사실 한류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할 때도 중국에서는 BTS에 여전히 열광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중국 시장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중국 전략들을 좀 잘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플은 그냥 1등이니까 먹히는 것 같고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예, 1등일 뿐만 아니라 애플은 또 팬덤도 가지고 있어요. 1등이니까 갖는 팬덤이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애플 쓰는 사람들은 꼭 애플만 쓰더라고요. 중국의 샤오미 핸드폰도 비슷한데요. 네. 그 독특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이 어려울 때 등 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굉장히 민감하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중 간의 충돌을 단순한 경제적 마찰 정도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지금 이게 어쩌면은 자기네들이 미래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왜 대만에 펠로시 한 명 갔다고 저렇게 심하게 반발을 할까 이런 것들을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중국 소비자들이 이런 뉴스 되게 민감한가 하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막 80년대 90년대 정치 뉴스 많이 보고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세미나 하고 교수님도 그때 그 세미나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정치나 뭐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한 그 집중 이게 지금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 대학생들은 관심사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중국의 소비자들이 좀 그런 경향은 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대강 어떤 얘기 하시는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PD가 보다 못한 PD가 네. 제가 보기엔 반중 PD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 뭐 다 좋단 말입니까? 교수님 보기에는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달라. 예. 그거 보내왔습니다. 그 어떤 게 제일 좀 걱정이라면 예. 중국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도 됐는데 뭐야 슈퍼파워야 중국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걱정스럽습니까? 부동산도 괜찮아, 독재도 괜찮아, 사회주의도 괜찮아, 뭐 소비자들도 뭐 화끈해 좋아, 뭐 국가 부채도 없어, 뭐 대응 잘해. 지켜드립시다. 네? 그러니 뭐 전혀 걱정이 없으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방금 PD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야? 이런 질문이 들 만큼 여태껏 한국에서 잘 보고 있지 못했던 측면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걸 저는 지식의 지정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균형감을 갖자. 중국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을 평가하기 이전에 계속 혐오하고 싫다 좋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게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그 옛날에 뭐 우리가 사색 당파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색 당파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현실보다는 탁상공론 같고 그게 마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떠드는 일이거든요. 이제 제가 중국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옳다가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명을 대자면 저는 이제 최근 서구에서는 중국 모델론이라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서구의 어떤 국가처럼 하나의 모델로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곤 해요. 저는 그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는 이미 너무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만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중국이 설령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의 생각이 이렇고 이런 문제도 있으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친중파다, 뭐 중국에서 돈 먹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를 욕하고 혐오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당장 없애야 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실제 어떻는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몰라요. 매일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욕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사실 지금 북경만 하더라도 북경 격려차 없습니다. 다 퇴출됐어요. 본인들도 심각하니까. 그럼요.
같은 문제죠. 이게 미세먼지 문제는 국경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노력합니다. 지금 뭐 NEB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감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아주 객관적인 시선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사실 우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그래요. 맞습니다. 소금 좀 치라고 한 얘기지 소금만 먹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광운대 동부가 문화산업학과의 김희교 교수님. 네. 아유, 이런 얘기 좀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면 용기가 필요하지? 중국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문제 많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라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이야기든 이라고 김희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